자, 그러면 2021년도 5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고 선정민 씨 사망 사건과 그리고 이선호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도량을 보시면 결국은 일반 대중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학생 편향을 부추기는 경향성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편중되는 것을 막고 감성주의적이거나 음모론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논리적이고 과학수사적이며 또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적용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절제력은 총량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의대생과 하청 노동자라는 청년의 계급 구조 격차가 이 총량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지 15일이 지나서야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82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이 42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보도 총량과 올해 보도 총량을 봤을 때 과연 청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산업재해에 인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 생명권이 잃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경중 있게 다루고 있느냐, 아예 가볍게도 안 다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강 반포 공원 그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느낌도 있었고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의 보도인가. YTN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그런 보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런 점들이 또 시청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그런 방송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뉴스만큼은 너무나 그런 점들을 부합하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택한 고 이선호 씨의 죽음에 대한 보도 내용은 굉장히 사변적일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현장을 추적하는 느낌조차 좀 들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이고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좀 철저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촘촘하게 접근하고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보도를 하셔야 되는데 평택한 고 이선호 씨의 죽음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가 빠져있는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반포 시민공원 대학생 그 사망 사건은 처음부터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을 우리가 추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다뤄야 되겠다. 쓸데없는 억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룬 양은 사실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튼 매번 다룰 때마다 이거를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게 저 시청자들한테 괜한 오해를 사는 게 아닌지 이런 점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호 씨 그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저희는 그 발생 직후에 제보를 받고 아버지 인터뷰도 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때 보도한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저희가 이걸 이슈를 살려서 원인이랄까 아니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훨씬 빛나는 보도가 됐을 텐데 그게 일과성으로 보도를 한 이후에 2주의 시간이 그냥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런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저희도 보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물론 보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중대재해법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가 있는 저녁
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그 뉴스 프로그램하고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다루는 이슈나 쟁점이 왜 일반 다른 그 시간대별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5월부터 쭉 이렇게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5월에 좀 눈에 띈 게 일본 언론이 이제 점심도 졌다. 훈장 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이래서 이제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한 건데요. 그 사실이 아닌 사진이 왜곡돼서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것은 정확한 뉴스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논란이 되고 흔히 세칭 말하는 가짜 뉴스 에 가까운 정도의 정보들이 이게 세간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 뉴스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거나 체크를 해주거나 확인을 해주는 보도가 나왔으면 후속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5월 18일 날 공수처 1호 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 직권 남용 여부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의 그 채용 부분, 특별 채용 부분을 올리면서 이게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뉴이저에서는 일단 이 부분을 상당히 조목조목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YTN의 다른 그냥 일반 뉴스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압수수색했구나, 뭔가 채용 의혹이 있구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수사 박차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이번 그 수사에 대해서 이게 뭐 정당성 논란 없이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나라는 잘못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분석이 없는 이런 단순 발생 기사 위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뉴스 전문 채널로서 YTN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예를 들면 맥락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3월과 4월의 재보궐선거 보도에서도 뉴이저에서는 당시 후보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를 했었는데 정작 이쪽의 보도 채널에서는 그러한 뉴스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때 선거보도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설명과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이저와 또 다른 뉴스들의 뉴스를 보는 시각 이런 게 다른 게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뉴이저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뉴이저의 시각으로 특정한 의제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특히 또 뉴이저는 언론 비평 분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루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이저에서 다루는 의제가 우리 보도국에서도 안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뉴스 형식 자체가 다르고 저희가 이제 일반 뉴스에서는 주로 스트레이트 뉴스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에 따른 해설 보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스트레이트 뉴스 중심이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다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관련됐을 때 저희가 소소한 단독 보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미진했다는 지적 저희도 이제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저녁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슈 맥락 그리고 해설 그리고 탐사 보도와 팩트체크를 강화한 뉴스 프로그램을 데일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보도국, 근데 기자들 중심의 보도 방식이 출입처 위주의 보도 방식이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그 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체로 그 방송사 보도국 특성상 저희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사실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가 아니면 기계적인 잣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게 뉴스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언론사 또 기자들의 그 선택적 보도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뉴이저는 뉴스 채널에서 이른바 PD 저널리즘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을 하고요. 적용을 해서
이런 관점 있는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YTN의 뉴스쇼를 볼 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 분야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그 어목했던 시절에 종편에서 자주 나오시던 분들이 여전히 나오고 계시고, 또 정치 분야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 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분들까지도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채로 하나마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도 사실은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굉장히 용어들도 전문적인 용어들을 활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적이지 않고 점쟁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정치 분야에서 패널로 기용하시고 새로운 얼굴들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정치 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내부에서 토론을 하면서 최근에 그 이른바 그 정치 평론가들의 출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관련 현안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 아니면 이제 전직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섭외가 잘 안 되는 사각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심야나 이런 데 이제 평론가들이 좀 나오고 계신데, 그래서 좀 참신한 인물들로 배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회사 내부의 선임 기자랄까 해설위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흐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니 사전 예약률이 평균 56% 정도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약 한 3일에서 4일 정도 예약을 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만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YTN에서도 백신 접종과 예약에 대해서 아주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5일 YTN에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가가호 방문으로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보도처럼 우리도 접종 예약 및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약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그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가 우리 언론 지형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달 봤던 그 YTN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 보도를 잘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4월 말경에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보도가 많았었는데, 이제 YTN은 2021년 4월 30일 날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지역의 여론이 다른 언론 보도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터넷 등의 기사들만 찾아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 민심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한 보도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도 YTN은 기본적으로 보도량이 많고요. YTN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중계성 보도들과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아쉬운 점인데, 사실 YTN이 조금 더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매체들의 보도를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성과와 한계를 너무 단선적으로 쉽게 요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과 같은 경우에
이 공동선언문에 그 북한 인권 문제랑 대만 해협 문제가 들어가서 아주 전향적이고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요렇게 이제 성과를 요약해 버리고요. 한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합, 그러니까 백신을 직접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쉽다. 이런 측면으로 너무 그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치고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는 것도 그럼 그전에 한미 동맹이 뭔가 흔들렸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일부 다른 매체 같은 경우 실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이 들어가서 좋은 거다? 이렇게 또 하면 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이 굉장히 무심하거나 무시했구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요. 대만 해협 문제도 사실 우리 언론이라면 대만 해협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굳이 언급해야 되나?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 국익에 해당하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이 잘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YTN이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을 그 허와시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깊이 있게 좀 설명해주는 보도가 더 많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그 심층적 분석 보도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사와 비교해서 뭐 차별화되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더 설명드리기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전문 기자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육성할 필요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상속세 관련한 이슈를 YTN에 보도한 내용을 갖고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사회 환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4월 29일 기사에서 유산 26조 원 가운데 60%가량인 16조 원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헤드를 뽑았고 또 그 프로그램의 앵커의 첫 번째 멘트도 사회로 돌아왔다, 사회 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팩트는 그 16조 원이라는 그 사회 환원 중에서 12조 원이 상속세이고 3조 원은 예술 컬렉션의 기증 그리고 사회 공헌으로 약속하신 1조 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만 보자면 상속세 납부가 마치 사회 환원이라는 그런 가치 등가의 의미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요. 이것이 가치 개입적인 멘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단어의 선택은 그 뒤에 나왔던 미술 컬렉션에 대한 분석, 이것에 대한 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국민품으로 돌아온 문화재와 미술품은 오늘 6월부터 공개됩니다. 라고 여러 번 그 기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치 이런 표현은 그 저희가 역사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수탈된 문화재의 귀환 같을 때 그런 사례에 그 적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 개인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그 모아왔던 컬렉션을 해왔던 그 컬렉션을 사회에 다시 기증하는 게 꼭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그 표현들이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 환원 관련된 표현이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일부 언론 보도는 뭐 60%를 사회 환원했다. 이렇게 저희도 일부 삼성에서 나온 자료를 처음에 인용했을 때는 그런 식의 이제 헤드라인도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회 환원은 그 예술 컬렉션이나 이런 거 이제 일부에 한정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용어 선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지난 5월 13일 냉동만두에서 작업자 이름까지 있는 고무장갑이 나온 그런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식품안전 사고를 다룰 때 자극성 높은 타이틀과 화면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냉동만두에 고무장갑이 나온 사고와 관련해서 YTN 자막뉴스에서는 냉동만두 열었다가 섬뜩 선명한 이름 3글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지난 중국산 절임 배추 보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3월 보도에서는 비위생 중국산 절임 배추라는 문구를 사용을 했으나 이후 4월과 5월 식약처에 후속 조치가 있는 보도에서는 알몬 김치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지 못한 식품 제조와 유통 행태를 고발하고 정책 당국과 기업의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극성 높은 타이틀과 사건 중심의 보도는 식품 전반에 대한 불안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심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식품안전 보도 저희도 좀 더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뭐 김치 이런 보도들이 사실 자극적으로 제목이 달리는 게 있었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체 주제는 YTN이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저널리스트의 자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좋은 기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해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기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의 시간을 그냥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뉴스 전문 채널인 YTN도 거기에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왜 질문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사내에서의 OJT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YTN도 좀 개성 있는 기자, 소위 말해서 뉴스 때마다 시그니처를 남길 수 있는 기자들의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락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데 너무 똑같아 보여서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널리스트 자질 향상 문제, 사실 저희가 사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내부에서 그냥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수습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 이외에 사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런 교육, 그런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사실 후배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시스템적으로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은 이게 잘못이 반복됐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온라인 시청자위원회의 그 밴드를 통한 의견 제시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 즉시 제지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YTN 시청자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